스카치 업계에는 수십 년간 한우물만 판 베테랑 장인이 몇 분 있죠. 대표적으로 달모어와 주라 위스키 만드는 리차드 패터슨 같은 분인데요. 위스키에 얼음 타서 먹지 말라고 얼음 막 던져버리는 퍼포먼스 보여줬던 그분이요. 후각이 뛰어나서 미스터 노우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차드 패터슨이 1966년에 위스키 업계에 뛰어들었으니까 올해로 경력이 57년이나 되는데요. 이 리차드 패터슨 말고도 마무리 숙성, 피니싱의 선구자로 불리는 발베니의 심장 데이빗 슈튜어트도 빼놓을 수가 없죠. 17살 때 견습 직원으로 입사해서 60년 이상 일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런데 57년 장인 리차드 패터슨이나 60년 장인 데이빗 슈튜어트보다 더 오랜 세월 위스키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위스키 제조 경력만 벌써 62년에 달하는 글렌 그란트의 영혼 데니스 말콤인데요. 말 그대로 스카치 업계의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 현역 최고 장인이시죠?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주류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 영상 저에게 너무 특별한데요. 이번에 스코틀랜드 가서 데니스 말콤 선생님 만나 배웠는데, 데니스 말콤 선생님께서 직접 증류소 이곳저곳을 다 안내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저를 비롯한 위스키 애호가들의 우상이자 영웅인 데니스 말콤의 안내로 글렌 그란트의 황홀한 세계 탐험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꿈 같은 일이 벌어지죠. 저한테는 데니스 말콤을 만난 게 바로 그런 순간이었는데요. 평소 너무나 존경하던 분이라서 나전칠기 보석함도 사가지고 가서 드렸는데, 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데니스 말콤에겐 위스키가 운명이나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글렌 그란트에서 일을 했고, 데니스 말콤도 1946년에 글렌 그란트 증류소 부지 안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어릴 때 데니스 말콤 어머니가 국왕세종대 대신에 글렌 그란트 위스키로 아들 데니스의 전류를 닦아줬던 일화 예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스키와 함께 자란 데니스는 15살이 된 1961년 4월 3일에 글렌 그란트의 후퍼리지 견습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10년 만에 모든 공정을 다 마스터하고 25살 나이에 생산 공정을 책임지는 매니저가 됐는데요. 1990년대에는 글렌 그란트를 비롯해서 증류소 9곳의 운영을 총괄하는 거물이 됐고, 인수와 합병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깐 떠난 적도 있지만 2006년에 다시 글렌 그란트로 복귀하셨는데, 이때 내 심장은 언제나 글렌 그란트에 있었다라는 말을 하셨죠. 스카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2016년에는 대영 제국 훈장까지 받으셨는데, 올해 77살이신데도 정정하시고요. 열정이나 의욕이 20대 청년 같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 PD, 위스키 만들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뭐예요? 물이요. 그러면 증류소에서 물을 얼마나 많이 쓸까요?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맞아요. 엄청 많이 써요.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곡물 당화할 때만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응축기 같은 설비를 돌릴 때도 엄청난 양의 냉각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좀 있는 증류소는 거의 다 근처에 강이나 호수, 샘물 같은 수원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멀리서 물을 끌어오기가 힘들었으니까요. 글렌 그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곳에 증류소 세운 사람은 제임스 그란트 형제였는데요. 이 형제가 아벨라워 증류소 임대해서 운영하다가 1840년에 지금 자리에 글렌 그란트를 지었는데, 왜 여기를 골랐냐면 백번이라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가서도 보니까 상류 쪽 계곡에서부터 개울물이 쫙 흘러오는데,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또 물이 좋기 때문에 증류소를 세운 거예요. 증류소 투어하면서 데니스 말콤이 맨 먼저 강조한 것도 물이었는데, 당화나 병입 같은 위스키 제조에 직접 사용하는 제조 용수는 전부 이 개울물을 쓰는데 일주일에만 200만 리터를 쓴다고 해요. 또 설비 가동을 위해 필요한 냉각수는 근처 스페이강에서 끌어오는데 일주일에 1800만 리터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물이 2000만 리터나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증류소 사람들은 며칠만 비가 안 와도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오늘의 비가 내일의 위스키가 된다, Today's rain is tomorrow's whiskey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신 PD,
대다수 증류소에서 위스키 만들 때 처음 하는 공정 뭐라 그랬어요? 밀림, 분쇄. 아, 맞아요. 정답. 네, 맞습니다. 몰트 분쇄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때도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보리 껍질, 허스크가 20% 포함되게 해야 하고 완전히 갈린 가루도 10%쯤 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몰트 분쇄하는 제분기를 보면요, 상당수 증류소에서 완전히 옛날 것을 써요. 몇십 년도 더 지난 구형 제품을 쓰는 곳이 많거든요. 글렌그란트도 똑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저 제분기가 스코틀랜드에서 자주 보게 되는 포르테우스라는 회사 제품인데요. 데니스 말콤이 이거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을 해줬는데 1969년 7월에 들여온 거더라고요. July 1969, before you were born. 그러니까 54년이나 된 건데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왜 글렌그란트 같은 증류소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은 최신형 제분기를 쓰지 않고 저렇게 오래된 걸 계속 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르테우스 제분기가 워낙 튼튼해서 아무리 오래 써도 고장이 안 나고 오작동도 없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희한한 게 바로 이렇게 완벽한 제분기를 만들어낸 포르테우스라는 회사는 1970년대에 망해버려요. 왜냐? 너무 튼튼해서 고장이 없으니까 한번 포르테우스 제분기를 사간 증류소에서는 다시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분기를 새로 만들어 봐야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서 결국 파산하고 만 건데요. 제품도 적당히 잘 만들어야지 너무 잘 만들면 안 된다는 게 포르테우스 제분기가 남긴 교훈입니다. 제분기를 보고 나오는데 데니스 말콤이 몽둥이를 하나 들고 오시더라고요. 증류소에서 저런 방망이 같은 게 왜 필요한가 의아했는데 이게 뭐냐면 몰트가 컨베이어 통로를 타고 흘러가다가 가끔 막혀버린대요. 근데 이때는 저 몽둥이밖에 답이 없다고 해요. 저걸 퉁퉁 쳐서 몰트가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일종의 뭐 뚜어뻥 그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몰트를 다 분쇄한 뒤에는 당화조에 넣고 저렇게 뜨거운 물과 섞고 당화를 시켜서 달달한 메가즙 워트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메가즙을 발효시키는데 글렌그란트에서는 9만 리터짜리 대형 나무 발효조 10개를 쓰는데 이게 전부 다 1970년대 초중반에 설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50년쯤 된 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데니스 말콤은 이 낡은 발효조가 글렌그란트의 전통을 상징한다라면서 요새 스테인레스 발효조로 교체하는 증류소가 많지만 자기는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무만 고집하시느냐, 청소하기도 힘든데 라고 물었더니 나무 발효조에는 숨어있는 미생물이 많아서 위스키 풍미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무 발효조가 전통이라서 그렇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나무 발효조가 나은지 스테인레스 발효조가 나은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통을 지킨다는 건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 PD, 네. 글렌그란트 마셔봤죠? 네. 글렌그란트의 특징적인 풍미 뭐예요? 사과요? 과일 향이 좀 나고 꽃향기도 좀 나고. 정답이에요. 네, 글렌그란트는 개성이 확실하죠. 과일과 꽃, 프루티하고 플로럴한 풍미가 특징이고요. 화사하고 경쾌하고 가볍고 깔끔한 그런 느낌인데 계절로 치면 딱 지금 같은 시기, 봄과 초여름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 글렌그란트 특유의 이런 풍미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데니스 말콤이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증류 공정이 결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글렌그란트 캐릭터를 결정한다는 증류 공정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글렌그란트 증류기인데요. 모두 8대인데 증류기가 길고 날씬하면서 본체와 목 사이에 툭 튀어나온 보일볼도 달려있죠. 특히 1차 증류기를 보면 이거 독일군 철모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 증류기를 독일 철모, 저먼 헬멧 혹은 거인의 핸드벨, 자이언트 핸드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증류기가 길고 날씬하면서 보일볼까지 달려있으면 환류가 증가를 하면서 스피릿이 가볍고 깔끔해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류기에서 응축기로 넘어가는 관 끝에 커다란 통이 눈에 띌 거예요. 저게 지난번 아드백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정화기 퓨리파이어인데요. 알코올 증기가 응축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내는 장치라고 했죠. 그런데 보시면 글렌그란트 정화기는 아드백이나 다른 증류소 정화기하고는 크기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저 정화기 안에는 냉각수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코올 증기가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 가벼운 기체는 위쪽 출구로
빠져나가지만 조금이라도 무거운 성분은 냉각수 때문에 차가워진 구리 표면과 만나면서 액체로 응결이 돼서 다시 증류기로 되돌아가거든요. 데니스 말콤은 오로지 가장 가벼운, 사랑스럽게 가벼운 알코올 증기만 글렌그란트 위스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던데요. 글렌그란트에서 이런 정화기 쓰기 시작한 게 1873년이니까 벌써 150년이 넘었고요. 다른 증류소와 달리 증류기 8대에 모두 다 정화기를 달아서 쓰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정화기로 가장 유명한 곳이 글렌그란트예요. 그래서 화사한 글렌그란트 풍미의 핵심은 바로 이 정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 증류소에 가면 희귀 캐스크만 모아두는 보물 창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발베니 24번 숙성고나 보모 1번 숙성고 같은 곳이요. 글렌그란트도 당연히 이런 보물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보안이 철통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오크통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철창으로 완벽히 막아놨는데요.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CCTV도 달려있어요. 무슨 뭐 교도소, 감옥 같죠? 워낙 값비싼 초고가 희귀 캐스크가 많다 보니까 혹시 도둑이 들까봐 저렇게 해놓은 건데요. 아시겠지만 고숙성 희귀 캐스크 요즘 몇십억 원씩 하잖아요. 데니스 말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나온 글렌그란트 60년 숙성 제품이 있었잖아요. 저도 한번 맛봤던 거예요. 그 위스키 꺼낸 5040번 캐스크도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 안쪽 깊숙한 곳에 1958년, 1955년, 그리고 1953년 캐스크까지 있다고 하던데, 야, 1953년 빈티지면 벌써 70년인데 이런 건 가격이 대체 얼마나 나갈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숙성고까지 살펴보고 나서 증류소 정원 구경을 했는데요. 글렌그란트 정원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산책로 따라 올라가면 졸졸 막 개울이 흐르고 커다란 호수도 있고 푸른 잔디밭도 펼쳐져 있는데요. 여기가 뭐 증류소인지 아니면 뭐 야외 식물원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근데 정원도 정원이지만 압권은 그 위에 있는 백번 계곡이었는데, 와, 시원한 물줄기가 뭐 칼칼 쏟아져 내리는데 이건 뭐 지리산 어떤 계곡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데니스 말콤이 움막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글렌그란트 10년, 12년, 15년, 18년 이렇게 4병을 넣어둔 비밀 금고가 있더라고요. 데니스가 이 중에 18년을 꺼내서 한 잔을 따라줘서 살짝 맛보고 있었는데, 데니스 말콤이 갑자기 또 계곡 위로 올라가시더니 오크통에서 위스키 꺼낼 때 쓰는 호퍼독 있잖아요. 이 호퍼독 줄을 풀어서 계곡에 늘어뜨린 뒤에 물을 길어서 가져오셔서 이 계곡물을 위스키에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곡물 탄 글렌그란트를 맛봤는데, 와, 이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보니까 이 계곡물이 피트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 황토빛깔이었는데 이 물을 탄 글렌그란트, 야, 지금 생각해도 경탄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물까지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에 비밀 장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정원을 처음 만든 메이저 그란트가 오크통을 숨겨놨던 철창 금고가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보니까 그 안에 지금도 오크통 하나 있더라고요. 글렌그란트에서 꿈같은 일이 참 많았는데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데니스가 우산으로 툭툭 쳐서 사과를 따주셔서 먹었더니, 야, 이거 너무 맛있어서 제가 감탄을 했거든요. 이거 말고도 데니스와 참 많은 얘기도 나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런 내용은 뭐 한 달 뒤쯤에 나올 제 책에 전부 담았는데요.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데니스 말콤과 글렌그란트 10년부터 18년까지 주요 제품을 함께 테이스팅 했는데요. 제가 유심히 본 게 62년 장인은 어떻게 테이스팅을 하는지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니트로 향을 음미한 뒤에 그 다음에는 물을 좀 많이 타서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은 물을 충분히 타야 향을 오히려 잘 느낀다라고 하면서 테이스팅에 정답이란 건 없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테이스팅 하면서 데니스 말콤이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글렌그란트는 내 영혼의 집이다. It's my home, you know, it's a spiritual home. 나는 이 증류소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여기 산다. 글렌그란트에서 태어나서 글렌그란트에서 죽는 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너무 아쉬워서 포옹도 했는데 한국 오시면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꼭 한번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쁜 거니 그런 기준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스카치 업계 최고장인 데니스 말콤의 안내로 글렌그란트를 탐험했는데요. 오늘도 추천곡이 있습니다. 제가 인디 가수 박소은 씨 찐 팬인데 너는 나의 문학이라든가 고강동이라든가 좋은 노래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말리부 오렌지라는 노래도 있고 위스키 앤 위스키라는 노래도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소은 씨 곡은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이 노래거든요. 정말 좋아해서 추천드립니다. 눈을 맞춰 술잔을 채워. 자, 그럼 저는 깔끔하고 화사하고 과일향 가득한 글렌그란트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글렌그란트 하이볼이구나. 와, 맛있겠다. 오, 어우, 어우, 시원해. 아, 진짜 햇살이 쫙 내리쬐는 것 같아. 와, 맛있다.